아줌마, 당장 꺼지라고. 아들 면회를 갔다가 위병소에서 욕설과 함께 질질 끌려 나온 어머니, 잠시 후 그녀의 신분증에 박힌 별 2개를 확인한 부대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잿빛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창문 앞에 선 윤서진 소장은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으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박힌 2개의 별, 즉 소장 계급장은 대한민국의 여군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였으면 그 무게는 그녀의 고든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전군 의료 체계의 정점에 선 국군 의무사령관. 그녀의 결정 하나에 수십만 장병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결재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온 긴급 보고들이 붉은색 클립에 끼워져 그녀의 시선을 기다렸다. 평소라면 그녀는 이미 서류 더미에 파묻혀 날카로운 분석과 지시를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는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감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다. 불안의 근원은 하나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에 있는 아들 박시우 이병이었다. 입대 전 유난히 여리고 감성적이던 아들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사색을 즐기던 아이. 그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하다는 철책선 아래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투스타 장군인 그녀에게도 늘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는 바위와 같았다. 엄마, 아니 사령관님. 저 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하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입대 전날 밤 어색하게 머리를 깎고 씩씩한 척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그녀는 어미로서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그래 아들아. 몸 건강히만 지내다오. 그것뿐이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자신의 지위가 아들에게 특혜가 되어서도 짐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군용 전화기가 아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낮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내 아들 시우. 그녀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훈련소 수료식 이후 처음으로 휴대전화에 찍힌 아들의 이름이었다. 자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분명 평범한 안부 전화가 아닐 터였다. 시우야.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엄마. 힘겹게 내뱉는 한마디.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뒤로 잘게 부서지는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마치 어딘가 아픈 것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사람처럼. 아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윤 소장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훈련 중 사고? 아니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시우의 말은 횡설수설했다. 괜찮다는 말과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고통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수화기 너머 시우의 목소리 뒤편에서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야, 박시우.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해? 미쳤냐? 빨리 안 끊어? 분명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위압감과 폭력성은 전화기를 뚫고 윤 소장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 목소리는 단순한 선임의 꾸짖음이 아니었다. 먹이를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끊겠습니다. 시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무언가 퍽하고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악 하는 아들의 짧은 비명이 희미하게 들렸다. 시우야. 박시우. 윤 소장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몇 초간의 정적. 윤 소장은 휴대전화를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방금 전의 둔탁한 소리와 아들의 비명.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무사령관이었다. 수많은 부상과 사망 사건을 접하며 단련된 전문가였다. 소리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녀에게 본능과도 같은 일이었다. 방금 그 소리는 명백한 폭행의 소리였다. 아들이, 자신의 목숨 같은 아들이 지금 이 순간 부대 안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있었다. 윤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조금 전까지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얼굴은 사라지고 두 개의 별을 어깨에 짊어진 군인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장인 한중령을 호출했다. 사령관님 부르셨습니까? 한중령. 오늘 오후 국방부 회의 포함해서 모든 일정 취소해. 긴급 상황이다. 예. 사령관님, 하지만 국방부 회의는. 내 말 안 들리나? 모든 일정 취소하라고 했다. 이유는 묻지 마. 그리고 내 개인 차량, 지금 당장 사령부 정문 앞에 대기시켜. 운전은 내가 직접 한다. 한중령은 윤 소장의 얼음장 같은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에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그는 군 생활 내내 그녀를 보좌해왔지만 이토록 차갑고 분노에 찬 모습은 처음 보았다. 무언가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뿐이었다. 윤 소장은 장군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쳤다. 그리고는 관물대에서 평범한 카디건과 스카프를 꺼내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대충 하나로 묶자 그녀는 영락없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아들의 부대의 의무사령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로서 가는 길이었다. 자신의 지위가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악화시킬 수 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최대한 조용히 사실만을 확인하고 싶었다. 차 키를 집어들고 집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한중령이 다급하게 물었다. 사령관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행선지라도. 윤 소장은 복도를 울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지옥. 그녀가 향하는 곳은 강원도 철원 백골 부대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거친 부대 중 하나. 그곳에 그녀의 아들이 있었다. 검은 세단에 올라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아까의 통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거친 욕설, 둔탁한 폭행음, 그리고 짧은 비명.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시우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갈게.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평생을 군에 몸바쳐 국가에 충성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국가의 장군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해치려는 위협에 맞서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한 마리 어미 늑대일 뿐이었다. 서울에서 철원으로 향하는 길 위 윤서진 소장의 검은 세단은 마치 한 발의 총알처럼 어둠을 뚫고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하게 변했다.
높고 빽빽한 빌딩 숲은 사라지고 황량한 들판과 을씨년스러운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원도 철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같았다. 윤서진 소장은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전방의 도로 그리고 그 끝에 있을 아들의 부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주변은 온통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판과 철조망으로 가득했다. 민간인의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간간히 위장 무늬를 한 군용 트럭만이 굉음을 내며 지나갈 뿐이었다. 마침내 저 멀리 거대한 위병소와 함께 백골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부대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윤 소장은 부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했다. 값비싼 장신구는 하나도 없었고 평범한 시장에서 샀다고 해도 믿을 법한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이제 국군 의무사령관 윤서진 소장이 아니었다. 그저 강원도 촌구석까지 아들을 보러 온 평범하고 조금은 촌스러운 아줌마일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위장이자 상황을 조용히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초겨울 철원의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핥히었다. 위병소 안에는 2명의 군인이 있었다. 한 명은 턱을 괜 채 따분한 표정으로 잡지를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총을 어깨에 맨 채 서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잡지를 보던 군인의 계급장은 병장이었고 서 있는 군인은 상병이었다. 윤 소장이 위병소 창문 가까이 다가가자 잡지를 보던 병장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례했다. 민간인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저 여기 박시우 이병 면회 좀 하려고 왔는데요. 윤 소장은 최대한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투와 행색을 훑어본 황철민 병장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걸렸다. 딱 봐도 별 볼 일 없는 시골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지금 면회 시간 아닌데요. 평일 면회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돌아가세요. 황 병장은 다시 잡지로 시선을 돌리며 손을 휘휘 내저었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는 듯한 몸짓이었다. 아, 4시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방에서 정말 급하게 올라와서요. 아들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될까요? 5분이면 됩니다. 정말 5분만. 윤 소장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간절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황 병장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아줌마 한 명 봐주기 시작하면 여기 위병소는 시장 바닥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도 다 쓰는데 아드님이랑 통화하시고 주말에 다시 오세요. 전화를 안 받아서요.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애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만이라도 좀. 그녀의 말에 황 병장은 더욱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썼다. 옆에 서 있던 김도윤 상병이 거들었다. 아줌마 군대가 무슨 애들 놀이터인 줄 아세요? 전화 안 받는다고 부대까지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 군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되시면 아드님 중대장한테 연락을 해보시든가요. 중대장님 연락처를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위병소에서 중대로 연락 한 통만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박시우 이병 지금 괜찮은지 확인만 좀 해달라고. 윤 소장은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평생에 누군가에게 이토록 자신을 낮추고 간청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관련된 일이었다. 그녀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의 간절한 모습에 황 병장은 오히려 짜증이 치밀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아줌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들고 있던 잡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안, 된, 다, 고, 여기가 무슨 민원 해결센터야? 우리가 아줌마 개인 심부름센터 직원이야?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군인이 민간인을 돕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저 제 아들이 무사한지 확인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반박에 황 병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욱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돕는 거? 우리가 나라 지키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아들 걱정하는 아줌마들 징징거리는 것까지 다 받아줘야 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군인한테 훈계질이야? 나이 먹었으면 곱게 먹어야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상황이 험악해지자 김상병이 황 병장의 팔을 살짝 끌었다. 황 병장님 그만하십시오. 저분 그냥 보내면. 뭘 그만해. 저 아줌마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야 아줌마. 좋게 말할 때 그냥 가. 더 이상 여기서 깽판 치면 진짜 절차대로 처리할 거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깽판 꺼지라고. 군인의 입에서 그것도 민간인, 여성을 상대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윤 소장의 두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말해보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황 병장은 그녀의 기세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의 허세를 유지하려 했다. 뭐?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귀 먹었어? 꺼지라고. 시발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윤 소장의 인내심도 끊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나? 책임? 내가 왜 책임을 져? 군사통제구역에서 허가 없이 소란 피우는 민간인 제지하는 게 내 임무인데. 야 김상병. 뭐해? 저 아줌마 안 끌어내고. 황 병장의 명령에 김상병은 망설였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꺼려졌다. 하지만 병장의 서슬퍼런 눈빛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위병소 밖으로 나와 윤 소장에게 다가갔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김상병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할 때였다. 윤 소장은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이 자신의 팔에 닿는 순간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 손 자네가 감당할 수 없을 테니.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평범한 아줌마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이었다. 김상병은 저도 모르게 주춤하며 손을 거두었다. 이 모습을 본 황 병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후임과 끝까지 버티는 아줌마에게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직접 위병소 셔터를 올리고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이 시발년이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야 비켜. 황 병장은 김상병을 거칠게 밀치고 윤 소장의 팔뚝을 와락 움켜쥐었다. 거친 소나기의 힘에 윤 소장의 몸이 휘청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했지. 내 아들 새끼가 누군지 몰라도 너 같은 엄마 둬서 아주 군 생활 편하게 하겠다. 당장 안 꺼져. 그는 윤 소장을 부대 바깥쪽으로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윤 소장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끌고 가는 젊은 군인의 얼굴과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 그리고 그의 가슴에 박힌 이름표 황철민을 조용히 눈에 새길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위병소에서 몇 걸음 끌려 나와 흙바닥에 내팽개쳐지기 직전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 민간인에게 욕설과 위협. 자네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났다. 황철민 병장.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판결을 내리는 심판관의 목소리였다. 뭐? 이 미친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황철민 병장은 윤서진 소장의 마지막 경고를 그저 미친 여자의 발악으로 치부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부대 밖으로 내쫓기 위해 다시 한번 팔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윤 소장은 더 이상 그들의 무례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칠게 끌려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천천히 바로잡았다. 그 동작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기품이 있었다. 흙먼지가 묻은 카디건을 털어내는 그녀의 모습에서 황 병장은 순간 정체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저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자네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 소장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일 뿐이었다. 내년이 우리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빨리 안 꺼져. 황 병장이 악을 썼다. 옆에 서 있던 김도윤 상병은 불안한 표정으로 황 병장과 윤 소장을 번갈아 쳐다봤다. 일이 너무 커지고 있었다. 윤 소장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평범한 핸드백에 손을 넣었다. 황 병장은 그녀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는 줄 알고 비웃었다. 어디다 전화하려고? 경찰? 부르라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하지만 윤 소장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휴대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짙은 남색 가죽 커버에 금박으로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와 함께 봉황 무늬가 새겨진 손바닥만 한 크기의 물건이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 형태만으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장교 신분증. 윤 소장은 천천히 신분증을 펼쳤다. 그리고 황 병장의 눈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내 이름은 윤서진. 그리고 자네들이 방금 미친년이라고 부르며 질질 끌고 온 내 직책은. 황 병장의 시선이 신분증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웬 장교 신분증? 하는 생각에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사진 속 화장기 없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눈매가 눈앞의 여자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사진 옆에 적힌 글자로 옮겨갔다. 계급 육군 소장, 직책 국군 의무사령관, 성명 윤서진, 소장. 그 두 글자를 인식하는 순간 황 병장의 뇌는 모든 사고를 정지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눈앞의 아줌마와 신분증 속 소장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신분증과 윤 소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신분증 오른쪽 상단에는 위조 방지 홀로그램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박혀 있었다. 투스타. 사단장과 동급이자 군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고위 지휘관. 하늘처럼 까마득하게 높은 존재.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방금 전까지 자신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던 초라한 모습의 아줌마로 서 있었다. 아! 황 병장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얼굴의 모든 핏기가 가시고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과 객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도윤 상병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자네들 대대장 이름이 뭔가? 윤 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게 들렸다. 정진욱 중령이십니다. 김상병이 간신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황 병장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윤 소장은 신분증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그리고는 손목시계를 한번 흘깃 보더니 판결을 내리듯 말했다. 지금부터 5분 주겠다. 5분 안에 자네들 대대장 정진욱 중령을 내 눈앞에 데려와. 그리고 10분 안에 3대대 구중대 소속 박시우, 이병, 이 위병소 앞으로 데려온다. 1초라도 늦을 시 자네 둘은 오늘부로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상관 모욕, 민간인 폭행 및 협박, 직무유기.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군법 조항은 차고 넘치니까.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조금 전 황 병장이 자신을 끌고 왔던 바로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섰다. 마치 그곳이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실시.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명령이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지휘관의 명령. 그제야 정신을 차린 황 병장과 김상병은 거의 동시에 필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뛰어. 김상병이 외치자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대본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빠른 질주였다. 비포장도로의 자갈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일개 병사가 현역 투스타 그것도 의무사령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히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고 자신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대형 사고였다.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 위병소 앞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윤서진 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철원의 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시우야,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니? 자신이 겪은 모욕보다 아들이 처한 상황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이토록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곳에서 여리고 순한 아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편한 곳으로 빼내주지 않았던 과거의 결정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안쪽에서 지프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차가 위병소 앞에 급정거하기도 전에 조수석에서 한 장교가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렸다. 배가 조금 나오고 얼굴이 번들거리는 중년의 장교 대대장 정진욱 중령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윤 소장을 향해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대장 중령 정진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보고를 받고 달려오는 내내 그는 이것이 악몽이기를 빌고 또 빌었다. 의무사령관이 예고도 없이 자신의 부대 위병소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위병소 근무자들이 그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윤서진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정진욱 중령. 자네는 부대 지휘를 어떻게 하기에 위병소 근무자들이 민간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거지? 여기가 군대인가 아니면 조폭 소굴인가?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제가 부대원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중령은 거의 울먹이며 머리를 조아렸다. 윤 소장은 그의 사과를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자네의 변명은 나중에 듣겠다. 내 아들 박시우 이병은 어디 있나? 그녀의 입에서 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중령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박시우 이병. 며칠 전 훈련 중에 다쳤다고 보고받은 그 평범한 이등병이 눈앞의 투스타 장군의 아들이었다니.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정중령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다. 상황은 이제 단순히 위병소 근무자 2명의 일탈 행위로 끝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버렸다. 대대장 정진욱 중령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눈앞에 투스타 의무사령관 윤서진 소장의 입에서 나온 내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의 뇌리에 박힌 거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시우 이병. 며칠 전 중대장 보고 라인으로 훈련 중 단순 타박상으로 올라왔던 그 병사. 그 병사가 하필이면 의무사령관의 아들이라니. 세상의 모든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정중령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진정해야 한다. 아직은 모른다. 그녀도 아직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는 위병소 근무자들의 만행에 대해서만 사죄하고 아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옆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는 구중대장 최민준 대위를 눈짓으로 불렀다. 최 대위 역시 영혼이 가출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령관님, 박시우 이병은 현재 중대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야간 전술 행군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흉부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군의관 진료 결과 큰 이상은 없다고 하여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정중령이 준비된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연기하려 애썼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윤서진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엑스레이 광선 같아서 정중령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안내해. 윤 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2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의 변명이나 설명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중령과 최 대위는 군말 없이 지프차에 올라탔고 윤 소장은 자신의 차를 이용해 그 뒤를 따랐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내내 연병장을 오가는 수많은 병사들이 민간인 차량과 그 앞을 에스코트하듯 달리는 지프차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고 허름한 막사 건물 앞에 차가 멈췄다. 구중대 의무실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 대위가 앞장서서 의무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침상 몇 개가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고 그중 가장 안쪽 침상에 한 병사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박시우 이병. 어머님 오셨다. 일어나봐. 최 대위가 다정한 척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침상에 누워있던 아들 박시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엄마 여긴 어떡해? 시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괜찮다는 부대 간부들의 말과는 달리 누가 봐도 환자였다. 윤 소장은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었다. 미열이 있었다. 시우야, 괜찮은 거니? 네, 엄마. 괜찮아요. 그냥 훈련하다가 조금 넘어져서. 시우는 필사적으로 괜찮은 척 연기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윤 소장 뒤에 서 있는 정중령과 최대위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윤 소장이 모를 리 없었다. 아들은 지금 보복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 소장은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들의 턱선 바로 아래 옷깃에 살짝 가려진 부분에 희미하게 남은 멍자국을 포착했다. 넘어지면서 생긴 타박상이라고 하기에는 위치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은 마치 주먹으로 가격당했을 때 생기는 흔적과 흡사했다. 대대장, 중대장. 잠시 밖에서 기다리지.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으니. 윤 소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히 토를 달 사람은 없었다. 정중령과 최대위는 마지못해 꾸벅 인사를 하고 의무실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좁은 의무실 안에는 모자 단둘만이 남았다. 윤 소장은 아들의 침상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오직 아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였다. 시우야. 이제 괜찮아. 엄마한테 다 말해도 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솔직하게 말해줘.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애써 버티고 있던 시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만 달싹일 뿐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엄마 그냥 가세요. 제발 저 정말 괜찮아요. 일이 커지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아들의 말은 윤 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일이 커지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것은 부대 내의 폭력과 부조리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증명하는 말이었다. 윤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의무사령관으로서의 본능을 깨웠다. 아들아, 잠깐만. 엄마가 의사잖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좀 보자. 그녀는 시우의 병사복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시우가 당황하며 그녀의 손을 막으려 했지만 윤 소장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을 이길 수는 없었다. 마침내 시우의 상의가 열리고 그의 깡마른 상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윤 소장의 숨이 멎었다. 시우의 가슴과 옆구리는 온통 시퍼렇고 붉은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단순 타박상이라고 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색깔이 짙었다.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구타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길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의 흔적이었다.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윤 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가슴을 조심스럽게 짚어나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찰해 온 그 어떤 의료 장비보다도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갈비뼈를 하나하나 촉진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리고 시우가 아윽 하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여기로구나. 윤 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미세한 어긋남과 마찰음을 분명히 느꼈다.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골절, 즉 실금이었다. 엑스레이로도 발견하기 힘든 하지만 숙련된 의사의 촉진으로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시우야. 이건 단순 타박상이 아니야. 갈비뼈에 금이 갔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녀의 단호한 진단에 시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윤 소장은 우는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아들의 가녀린 몸이 가엽게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의 울음이 잦아들자 윤 소장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 엄마 눈 봐. 이제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약속할게.
시우는 눈물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말해줘. 누가 그랬는지. 그 개자식 이름이 뭐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거친 단어. 하지만 시우는 그 단어에서 위안을 느꼈다. 자신을 짓밟은 자들을 향한 어머니의 서슬퍼런 분노.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시우는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제5장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 마강민 병장입니다. 박시우 이병의 입에서 마침내 그 이름이 나왔다. 그 이름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경직되는 듯 했지만 어머니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자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마강민 병장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김진규 상병도 항상 같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들도. 시우는 띄엄띄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물대 정리가 어설프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행된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던 분대장과 간부들.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폭력에 무감각해진 짐승들의 우리였다. 윤서진 소장은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고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가워졌다.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우야,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그녀는 의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던 정진욱 중령과 최민준 대위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윤 소장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 나 좀 따라오지.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의무실 옆에 있는 작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중령과 최 대위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윤 소장은 책상 앞에 앉아 두 사람을 세워둔 채로 입을 열었다. 훈련 중 단순 타박상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박시우 이병 현재 다발성 늑골 미세골절 및 연조직 손상, 전신에 걸친 신구 타박상 흔적이 보인다. 특히 흉부 좌측 제7, 8번 늑골의 골절이 의심돼. 이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야. 특정 부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충격, 즉 구타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는 상처단. 의무사령관의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에 정중령과 최 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어설픈 거짓말이 전문가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네들이 말한 훈련 중 사고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사령관님, 그게 저희도 이렇게 심각한 줄은 미처. 최 대위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윤 소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을 잇지 못했다. 몰랐다고? 지휘관이 부대의 병사 상태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자랑인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은폐하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이겠지. 어느 쪽이든 자네들은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윤 소장은 책상을 탁 쳤다. 지금 당장 박시우 이병의 의무 기록지와 해당 일자의 부대 훈련 일지, 그리고 구중대 전 병력의 신상 명세서를 가져와. 5분 주겠다. 정중령은 거의 반사적으로 예, 이라고 외치며 상담실을 뛰쳐나갔다. 이제 상황을 무마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최대한 그녀의 지시에 협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잠시 후 정중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윤 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의무 기록지 내용이 너무 부실해. 단순 타박상으로 인한 진통제 처방이 전부. 이건 명백한 기록 조작이다. 훈련 일지 사고 당일 야간 행군 훈련은 있었지만 박시우 이병은 열외자로 분류되어 있군. 애초에 훈련에 참가하지도 않았어. 완전한 거짓 보고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이성적인 판단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조각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의무실에서 시우를 돌보고 있던 젊은 의무병에게 향했다. 상병 계급장을 단 앳돼 보이는 얼굴의 병사였다. 그는 상담실 문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윤 소장은 그에게 손짓했다.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의무병인 이진우 상병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다. 저 상병 이진우. 부르셨습니까? 이진우 상병. 자네가 박 이병의 상처를 처음 본 사람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도 의무병이니 알겠지. 박 이병의 상처 단순 타박상 아니라는 거. 이 상병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누가 그렇게 기록하라고 지시했나? 최 대위인가? 윤 소장의 시선이 최 대위에게 향했다. 최 대위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궜다. 이 상병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조직의 일원이었고 내부 고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윤 소장은 이 상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위압적인 장군의 모습이 아닌 한 사람의 선배 의료인으로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이진우 상병. 자네는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무병이야.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환자를 지키는 거지. 진실을 덮는 게 아니야. 지금 자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박 이병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자네의 양심에 묻겠네. 이대로 침묵할 건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이 상병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리고는 손에 쥔 무언가를 재빨리 윤 소장에게 건네고는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작은 메모지 조각이었다. 정중령과 최 대위가 눈치채지 못하게 윤 소장은 메모지를 손안에 감추고 이 상병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됐다. 이제 나가봐도 좋다는 신호였다. 이 상병이 상담실을 나가자 윤 소장은 손안의 메모지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의무병의 다급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시우 이병. 흉부 및 복부 다발성 타박상. 의식 혼미. 구타 의심. 본인 진술 마강민 병장님이. 메모지의 아랫부분은 찢겨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것은 조작되지 않은 최초의 기록이자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스모킹 건이었다. 최 대위의 압력으로 공식 기록지에 올리지 못하고 차마 버리지도 못한 채 숨겨두었던 양심의 조각이었다. 윤 소장은 메모지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령과 최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어떤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의 거짓말은 여기까지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사령관님 윤서진입니다. 그녀가 통화하는 상대는 사단장도 군단장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지휘 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육군 본부의 심장부로 바로 전화를 건 것이었다. 지금 즉시 육군 중앙수사단 특별수사팀을 백골부대 55대대로 급파해 주십시오. 현 시간부로 부대 전체를 폐쇄하고 모든 출입을 통제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중령과 최대위의 심장에 박히는 칼날과 같았다. 육군 중앙수사단. 군 내부의 가장 강력한 사법경찰 조직이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사건이 한낱 부대 내 사고가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들 중대 범죄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 사건 내용은 장병에 대한 상습적이고 잔혹한 구타 및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사건 은폐 및 조작, 그리고 허위 보고입니다. 윤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삭막한 부대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제 아들입니다. 윤서진 소장의 마지막 말은 상담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정진욱 중령과 최민준 대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직접 움직이는 사건, 게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역 투스타이자 의무사령관이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온정주의도 통하지 않을 명백한 심판의 칼날이 그들의 목덜미 바로 앞에 와 있었다. 전화를 끄는 윤 소장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수만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서운 압박감으로 그들을 짓눌렀다. 사령관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중령이 비굴하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지만 윤 소장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기회? 자네들이 내 아들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가했던 폭력을 묵인했을 때 자네들은 이미 모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뭉갰지.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지금 이 시간부로 555대대에 대한 당신들의 지휘권은 정지된다. 중앙수사단이 도착할 때까지 대대장실에서 대기하도록. 외부와의 연락, 서류 파기 등 일체의 증거 인멸 시도는 가중처벌 사유가 될 것임을 명심해라. 그녀의 선언은 사실상의 직위 해제 통보였다. 대대장과 중대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오늘 이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 윤 소장은 곧바로 자신의 부관인 한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중령, 나다. 지금 즉시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에 연락해서 응급 헬기를 백골부대 555대대 연병장으로 보내. 환자는 박시우 이병. 다발성 늑골 골절 환자다. 내가 직접 인솔해서 후송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들은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 단 1분도 더 머물게 할 수 없었다. 동시에 의무사령관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헬기로 긴급 후송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부대 전체, 나아가 군 전체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터였다. 그녀가 다시 의무실로 돌아왔을 때 시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아들. 이제 서울로 갈 거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서 치료받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윤 소장은 아들을 안심시키고는 밖으로 나와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등장에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모두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평범한 민간인 여성이 대대장과 중대장을 대동하고 부대를 활보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소문거리였다. 잠시 후 하늘 저편에서 두두두두 하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내 붉은색 십자가가 선명하게 그려진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병사들은 창문과 복도에 몰려나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방부대의 육군본부 직할 의무 헬기가 뜨는 것은 전쟁이나 초대형 재난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없는 일이었다. 헬기에서 내린 응급구조팀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다. 윤 소장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의무실로 달려가 박시우 이병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다. 담요에 덮인 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시우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박 이병 아니야? 무슨 일이야? 헬기까지 뜨고. 아까 위병소에서 어떤 아줌마가 뒤집어 놨다던데 그 아줌마가 저기 서 있는 분인가? 소문은 꼬리를 물고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헬기 옆에 서서 아들이 실리는 것을 지켜보는 윤서진 소장이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위병소 근무를 섰던 황철민 병장과 김도윤 상병이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저 헬기와 들것에 실린 병사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황 병장은 윤 소장과 눈이 마주치자 희끗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시우를 태운 헬기가 육중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기 시작했다. 윤 소장은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연병장의 도열한 부대원들과 그들을 지휘하던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은 헌병대장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마강민 병장과 김진규 상병,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해서 격리 조치하도록. 저항할 시에는 실탄 사용을 제외한 모든 물리력 사용을 허가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헬기에 올라탔다. 헬기 문이 닫히고 거대한 동체는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부대의 풍경. 그곳은 더 이상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골마 터진 상처를 감추고 있던 거대한 거짓의 성이었다. 헬기 안에서 윤 소장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멍들고 상처 입은 아들의 얼굴 위로 그녀의 차가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아들들을 병들게 한 이 거대한 부조리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참이었다. 하늘 위에서 그녀는 심판의 칼을 빼어들었다. 티은 육군 중앙수사단 CID 소속의 검은색 기동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백골부대 55대대 연병장으로 진입했을 때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덫에 갇힌 짐승들의 공포와 닮아 있었다. 차량에서 내린 것은 육군 소령 계급장을 단 30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 강민혁 수사과장이었다. 그의 뒤를 따라 내린 수사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으로 각자의 임무를 향해 흩어졌다. 그들은 사적인 감정이나 부대 내의 위계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오직 군법과 증거만을 따르는 육군 최고의 칼날이었다. 강소령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대대장과 중대장을 지나쳐 임시 지휘소 역할을 하는 대대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헌병들에게 확보된 모든 서류와 통신 기록을 넘겨받았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55대대는 완전한 수사 통제 구역이다. 모든 병력은 지정된 막사에서 대기하며 허가 없는 이동 및 통신을 금지한다. 위반 시 즉각 체포하겠다. 강민혁 소령의 선포는 부대 전체에 내려진 계엄령과도 같았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구중대 막사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마강민 병장과 김진규 상병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대원들을 상대로 한 전수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생활관 문이 열리고 차가운 눈빛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마강민 병장, 김진규 상병. 앞으로. 수사관의 지목에 마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뭡니까가 당신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반항심이 가득했다. 옆에 있던 김진규 상병은 이미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상관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직권남용. 자세한 건 수사 과정에서 듣게 될 거다.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수사관이 차가운 쇠수갑을 꺼내 보이자 그제야 마강민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피어올랐다. 이거나.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그가 무언가 외치려던 순간 수사관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마강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가해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강소령과 수사팀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바로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구중대 병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닫았다. 수사관이 무엇을 물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강민은 잡혀갔지만 그의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혀를 묶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부대에서 남은 군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곧 자신을 새로운 표적으로 만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것 참 생각보다 뿌리가 깊군. 강민혁 소령은 취조실 모니터를 보며 혀를 찼다. 모니터 안에서는 마강민이 여전히 조금 전에 오만한 태도를 되찾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군대에서 후임들 군기 좀 잡은 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이거 다 그 박시우 새끼 엄마가 투스타라고 유난 떠는 거 아닙니까? 곧 다 해결될 겁니다. 우리 삼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삼촌. 강소령은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강민의 신상 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폈다. 가족 관계란에 적힌 이름. 외숙부 마진석. 계급 준장. 소속 육군 군수사령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의 현역 장군. 군대의 모든 물자와 보급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 마강민의 오만함과 그를 둘러싼 부대의 기이한 침묵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대대장과 중대장이 폭행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은폐하려 했던 이유도 설명이 되었다. 그들은 일개 병사가 아니라 현역 장군의 조카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강소령은 즉시 국군 수도병원에 있는 윤서진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수화기 넘어 윤 소장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서 돌아왔다. 알겠네, 강소령. 예상했던 바야. 그쪽은 계속해서 병사들을 압박해. 벽에 균열을 낼 작은 망치가 필요할 테니. 전화를 끄는 강소령은 다시 취조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마강민이 아니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작은 망치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병사들의 신상 기록과 복무 평정, 그리고 상담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강민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아직 완전히 그 공포에 잠식되지 않은 몇몇 병사들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윤 소장에게 결정적인 메모를 건넸던 의무병, 이진우 상병에게로 향했다. 강소령은 이 상병을 별도의 취조실로 불렀다. 이진우 상병. 많이 두렵다는 거 안다. 강소령은 위압적인 태도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사건은 마강민 개인의 일탈로 축소될 거고 그를 비호한 진짜 몸통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부대에서 전역하는 날까지 너는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야겠지. 이 상병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다. 내가 용기를 내준다면 내가 약속하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신 의무사령관님께서 직접 약속하실 거다. 너의 안전은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보장될 것이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남은 복무 기간을 국군수도병원, 즉 사령관님의 직속 부대에서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어. 국군수도병원. 그 말에 이 상병의 눈이 흔들렸다.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서진 소장의 비호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강소령은 쐐기를 박았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계속 침묵의 요새에 갇혀 공포에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몇 분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상병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첫 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견고해 보였던 침묵의 요새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상병은 그동안 마강민이 자신의 삼촌백을 과시하며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을 털어놓았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물론 군수사령부의 삼촌을 통해 PX에도 없는 온갖 사제 물품들을 반입하고 그것을 미끼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고 자신에게 밉보인 병사들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괴롭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도화선이 되었다. 그의 용기에 감화된 다른 피해 병사 한두 명이 추가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침묵의 요새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민혁 소령은 모든 증언을 기록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칼끝은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개 부대의 병사가 아닌 군수사령부의 별을 향해서. 국군수도병원 1인 특실. 박시우 이병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철원의 삭막한 풍경 대신 푸른 하늘과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온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몸에 남은 통증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현실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윤서진 소장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수프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영락없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시우야, 좀 어떠니? 괜찮아요, 엄마. 윤 소장은 아들의 대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편치 않았다. 조금 전 강민혁 소령과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군수사령부 마진석 준장.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 이 싸움이 단순히 한 부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그 시각 육군 군수사령부. 마진석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부관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조카 되시는 마강민 병장이 백골부대에서 중앙수사단에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마 준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뭐? 그놈의 자식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병사 간의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현역 장성이라고 합니다. 뭐? 어느 부대 누구야?
국군 의무사령관 윤서진 소장입니다. 윤서진 소장.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마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역시 이름 정도는 들어본 상대였다. 여군 출신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깐깐하고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피곤한 상대와 엮였다는 생각에 짜증이 치밀었다. 젠장.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고작 병사놈들 싸움 가지고 장군들끼리 얼굴 붉힐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백골부대 사단장에게, 육군본부 감찰실의 동기에게, 심지어 중앙수사단 내부의 후배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이봐, 마 준장 일세. 내 조카 녀석이 거기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애들 싸움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구는 거 아닌가? 좋게 좀 마무리해주게. 내가 나중에 한턱 단단히 쏘지. 그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마 선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윤 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군님, 외압으로 비칠 수 있는 연락은 자제해 주십시오. 모든 통화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진석 준장은 당황했다. 자신의 별이 이렇게까지 힘을 쓰지 못할 줄은 몰랐다. 윤서진이라는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 초조함이 드리워졌다. 한편 국군 수도병원 윤서진 소장의 집무실은 이제 이 사건의 전쟁 상황실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진석 준장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압력을 넣으려 할 것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녀는 한 발 앞서 움직였다. 한중령. 지금 즉시 육군본부 감사실에 공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감사 내용은 백골부대 55대대의 최근 3년간 군수물자 보급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사유는 지휘 부실로 인한 부대 내 가혹행위 만연 및 이로 인한 전투준비 태세 저하 우려. 내가 의무사령관으로서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급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그녀의 지시는 실로 무서운 것이었다. 그것은 마진석 준장의 조카가 연루된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그의 권력 기반인 군수 분야를 직접 타격하는 선전포고였다. 썩은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나무의 뿌리를 파헤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마진석이라는 독버섯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이너 서클의 비리까지 파헤칠 생각이었다. 며칠 후 육군본부 특별감사팀이 55대대에 들이닥쳤다. 중앙수사단의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 감사는 대대의 모든 보급 창고와 행정 서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예리한 눈은 금세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냈다. 대대장님, 이 물품들은 뭡니까? 공식 보급 목록에는 없는 고가의 수입 담배와 최신형 게임기, 심지어 고급 위스키까지 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유류 소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유령 차량이라도 있는 겁니까? 식자재 장부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습니다. 상당량의 육류와 신선식품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팀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대대는 마강민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한 개인적인 유흥창고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사라진 식자재들은 그들만의 비밀 파티에 쓰였고 유류는 주말에 간부들의 사적인 용도로 빼돌려졌다.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는 마강민이 있었고 그의 뒤에는 삼촌인 마진석 준장의 비호가 있었다. 마 준장은 조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55대대의 비공식적인 특별 보급을 해왔고 대대 간부들은 장군의 조카를 상전처럼 모시며 그의 비위를 맞춰온 것이다.
강민혁 소령은 감사팀으로부터 이 자료를 넘겨받고는 윤 소장에게 다시 보고했다. 사령관님 잡았습니다. 단순한 폭행 은폐가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친 군수 비리 및 직권 남용의 거대한 사슬을 찾아냈습니다. 마진석 준장을 올가맬 완벽한 증거입니다. 윤 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던 인형사의 그림자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제 그 그림자를 빗속으로 끌어내어 심판대에 세울 시간이었다. 육군본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장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군 전체를 뒤흔든 백골부대 게이트의 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마진석 준장은 마침내 육군 감찰실장실로 호출되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위험 있는 표정을 유지하며 감찰실장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방 안에 앉아있는 인물을 보고는 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감찰실장 옆에 군복을 입은 윤서진 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마 준장 앉게. 감찰실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 준장은 뻣뻣하게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강민혁 소령이 이끌던 중앙수사단의 수사 기록과 본부 감사팀의 특별 감사 결과 보고서였다. 감찰실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입을 열었다. 마진석 준장. 자네 조카 마강민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당장 뜯어 말렸을 겁니다. 마 준장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곧바로 논파되었다. 그런가? 여기 자네와 5.5대 대장 정진욱 중령의 통화 녹취록이 있네. 내 조카 녀석이니 알아서 잘 좀 챙겨주게. 사고 쳐도 너무 나무라지 말고. 이게 모르는 사람이 할 말인가? 감찰실장이 녹취록을 테이블 위로 던지자 마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서진 소장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또한 자네는 군수사령부의 직위를 이용해 지난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규정 외 물품을 5.5대대로 빼돌렸어. 조카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군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 명백한 횡령 및 직권 남용이다. 부인하겠나? 감사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창고에 쌓여있던 사제 물품들, 조작된 장부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었다. 마 준장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중년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서진 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마 준장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마진석 준장. 당신의 그릇된 조카 사랑과 뒤틀린 권력욕이 한 부대를 통째로 썩게 만들었소. 당신이 조카에게 쥐어준 그 특별 대우가 당신 조카를 다른 병사들을 짓밟아도 되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었지. 당신의 조카가 내 아들에게 휘두른 주먹은 바로 당신이 휘두른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내 아들의 몸에 멍으로 남았고 수많은 다른 병사들의 마음에 공포로 새겨졌어.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군의 명예를 더럽힌 암적인 존재일 뿐이야. 당신이 달고 있는 그 별이 아깝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였다. 며칠 후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백골부대 게이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든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발표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마진석 준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고 긴급 체포되었다.
군복이 벗겨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그의 초라한 모습은 모든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마씨 가문의 몰락이었다. 마강민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상습 폭행, 가혹행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삼촌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그는 법정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대대장 정진욱 중령과 중대장 최민준 대위 역시 사건 은폐 및 허위 보고, 지휘 책임 등을 물어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들의 군 생활도 그렇게 끝이 났다. 위병소에서 윤 소장을 모욕했던 황철민 병장과 김도윤 상병 역시 영창 처분과 함께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국군 수도병원. 박시우 이병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TV 뉴스를 통해 마진석 준장의 구속 소식과 관련자들의 처벌 소식을 접했다. 자신의 작은 고통에서 시작된 일이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윤서진 소장이 아들의 병실을 찾았다. 모든 것을 끝낸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엄마. 시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불렀다. 제 일 때문에 너무 큰 힘을 쓰신 거 아니에요? 엄마의 자리가 위험해지지는 않을까요? 아들의 걱정 어린 질문에 윤 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시우야. 엄마가 가진 이 힘이라는 건 이런 때 쓰라고 국가와 국민이 잠시 맡겨준 거란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다른 아들들을 위한 일이 되었으니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것과 같아. 힘이 있는 자가 침묵하면 그것은 죄악이란다. 너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엄마의 진짜 바람이야. 어머니의 말에 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상처의 파편마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심판은 내려졌고 정의는 구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일뿐이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철원에 얼어붙었던 땅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왔다. 백골부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군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지 수개월이 흐른 뒤였다. 부대의 풍경은 같았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5.5대 대장 김성현 중령은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훈련 중인 병사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리더십 아래 부대는 과거의 어둡고 폭력적인 그림자를 벗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진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건전한 군기가 자리 잡았다. 생활관에서는 더 이상 선임의 눈치를 보는 숨막히는 침묵 대신 자유로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녁 점호가 끝나면 병사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거나 다목적실에 모여 새로 보급된 보드게임을 즐겼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윤서진 리포트라고 불리는 보고서가 있었다. 윤서진 소장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국방부에 제출한 군 병영 문화 개선에 대한 종합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폐쇄적인 병영 문화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외부 기관에 의한 불시 감사 강화, 징병 검사 시 심리 및 인성 검사 정밀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의 획기적인 강화. 그녀의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전군에 걸쳐 시행되었고, 이는 군 전체에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부대원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부조리를 목격했을 때 더 이상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투스타 장군을 넘어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정의의 상징이자 병사들의 인권을 지키는 수호신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이진우 상병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백골부대 의무실에서 공포에 떨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유능하고 성실한 의무병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지옥 같던 그곳을 벗어나 최고의 의료 환경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복도에서 순찰을 돌던 윤서진 소장과 마주쳤다. 의무사령관으로서 병원을 순시하는 길이었다. 이진우 상병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윤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 상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격려였다. 그 짧은 순간 이 상병은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를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다. 한편 병원 내 행정동 한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박시우 2병, 이제는 1병이 된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 남았던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마음도 전문적인 상담 치료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약속대로 남은 복무 기간을 이곳 국군 수도병원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사건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과거에 그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의를 보고 고개를 숙이거나 피하지 않았다. 휴게실에서 한 선임병이 새로 들어온 후임병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언행을 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말했다. 김 상병님,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 온 후임이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선임병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피했다. 그 사건 이후 병원 내에서 시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 윤서진 소장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아들, 이제 퇴근할 시간인데 뭐 하고 있니? 아, 엄마. 거의 다 끝났어요. 모자는 병원 내 작은 정원을 함께 걸었다. 아름답게 핀 봄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시우야, 저녁하면 뭘 하고 싶니? 예전처럼 그림 계속 그릴 거니? 윤 소장의 질문에 시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 법을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법? 네. 군사법이나 인권법을 전문적으로요. 저처럼 힘없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 제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윤 소장에게 그 어떤 승전보보다도 더 큰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안겨주었다. 아들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이다. 트라우마를 증오로 키우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사명으로 승화시킨 아들이 대견해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육군본부 의무사령관실. 윤서진 소장은 국군 장병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촉발한 개혁의 바람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법이라는 영속적인 형태로 군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 법안을 비공식적으로 윤서진법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낸 친필 편지였다. 윤서진 장군께. 장군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군의 오랜 병폐를 도려내는 아프지만 귀한 계기가 되었소. 장군께서 겪으셨을 어미로서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동시에 군을 바로 세운 장군의 충정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장군을 빚졌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수많은 적을 만들었고 스스로도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박시우 일병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부대 앞에서 저녁을 축하하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시우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의 차에 올라탔다. 윤 소장은 아들에게 군복 대신 미리 준비해온 편안한 옷을 건넸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시우는 비로소 평범한 21살의 청년으로 돌아왔다. 어디로 갈까요, 아들? 운전대를 잡은 윤 소장이 물었다. 엄마랑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시우가 안내한 곳은 군부대도 병원도 집도 아니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작은 미술관이었다. 입대 전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다. 모자는 나란히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전시실 안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말없이 그림을 감상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군대나 사건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평범하고 다정한 모자간의 시간만이 흐를 뿐이었다. 전시실을 나온 그들은 강변의 벤치에 앉았다. 시우는 가방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엄마를 위해 그렸어요. 윤 소장이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한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밤바다. 그 모든 어둠과 파도를 뚫고 하나의 등대가 굳건히 서서 멀리까지 한 줄기 빛을 비추고 있는 그림이었다. 등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따뜻하고 강인해 보였다. 이 등대가 엄마예요. 시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엄마라는 등대가 저를 비춰줬어요. 그 빛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그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윤서진 소장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많은 훈장과 별보다 아들이 그려준 이 한 장의 그림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찬사였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이제는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의 어깨에 기댔다. 강물은 그들 앞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한 줄기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상처 위에 피어난 새로운 꽃들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들에게 세상이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